하고 싶으면 해. 근데 그 돈은 누가 낼 건데? 그 한마디가 마음을 겨눴습니다. 하고 싶은 게 없어도 못한다는 건 또 다르지. 그래. 참는 게 아니라 선택할 수 없는 거니까. 그게 제일 서럽지. 사람이 작아지는 순간, 나이 들면 외로워지는 게 아니라 선택할 수 없게 되는 순간부터 마음이 작아집니다. 예전엔 소소한 지출 하나에도 고민이 없었는데 지금은 외식 한 번, 약 하나, 병원 검사 하나가 먼저 머릿속에서 계산부터 올라옵니다. 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내가 나로 설 수 있는 자존심의 최후의 자락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뉴스에서는 말합니다. 은퇴 후에는 300만 원이면 충분하다. 하지만 그 말은 현실을 모르는 말입니다. 충분하다는 말은 남에게서 나온 말이고 진짜 삶은 내가 지금 느끼는 막막함 속에 있습니다. 이 영상은 노년의 어려움이 가난 때문이 아니라 선택할 수 없는 삶 때문에 오는 마음의 상처임을 정확히 짚어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처를 다시 세우는 방법, 존엄과 자존심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법을 현실적으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아마 이미 마음 한구석에 같은 무게를 느끼고 계실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에게 닿는 길입니다. 당신의 작은 마음 한 번의 선택이 다른 누군가의 외로운 밤을 덜어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노후 준비는 어디에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했을까요? 지금 그 첫 번째 지점을 함께 들여다봅니다. 노년의 현실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평생 성실하게 살아왔고 나름의 방법으로 미래를 준비해왔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우리가 기댔던 기반들이 조용히 그리고 천천히 손가락 사이 모래처럼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은 앞으로 살아가는 것이지만 뒤돌아봐야만 이해된다. 우리가 지금 겪는 어려움은 과거에 우리가 놓쳤던 작은 신호들이 쌓여 만들어진 결과입니다. 첫 번째 착각은 국민연금이면 어느 정도는 버틸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었습니다. 젊을 때는 그 금액이 어느 정도일지 체감이 되지 않았고 막연히 그래도 최소한의 생활은 가능하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연금 통장에 돈이 들어오는 날 처음엔 안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돈으로 한 달을 살아보니 병원비, 약값, 관리비를 제하고 나면 남는 건 불안뿐이었습니다. 연금은 생활을 지켜주기는커녕 숨만 겨우 이어주는 수준이 되기 쉽습니다. 연금에 의존하는 삶은 내가 선택하는 삶이 아니라 주어진 만큼만 버티는 삶이 됩니다. 연금은 안전망이지 삶의 중심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 늦게 깨닫습니다. 두 번째 착각은 자식은 언젠가 부모를 챙긴다는 믿음입니다. 자식은 분명 소중하고 사랑스럽습니다. 우리는 자식을 위해 밤낮 없이 일했고 아낌없이 주었습니다. 그러니 나이 들어 힘들 때 자식이 곁에 있어 줄 거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자식들 역시 자신의 생계를 위해 버티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살았던 시대와는 전혀 다른 경쟁 속에서 그들 또한 하루하루가 벅찹니다. 집값은 치솟고 교육비는 끝이 없고 직장은 언제 잃을지 모르는 불안 속에 그들도 겨우 버티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여유가 없어서 도울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기대는 미련이 되고 미련이 쌓이면 관계는 어색해집니다. 전화 한 통 하는 것도 조심스러워지고 만나는 자리에서도 불편한 침묵이 흐릅니다. 작가 공지영은 이렇게 썼습니다. 기대는 관계를 무겁게 만드는 가장 큰 짐이다. 자식에게 기대하는 순간 관계는 의무로 변하고 따뜻함은 부담으로 바뀝니다. 세 번째 착각은
나중에 준비하면 된다는 안심입니다. 은퇴는 멀리 있는 일 같고 건강은 오래 버틸 거라 생각했습니다. 오늘 당장 급한 일들이 너무 많아 노후는 항상 뒤로 미뤄졌습니다. 하지만 은퇴는 생각보다 빨리 오고 건강은 생각보다 훨씬 더 빨리 무너집니다. 어제까지 아무렇지 않았던 무릎이 오늘 갑자기 계단을 오르지 못하게 하고 늘 믿었던 체력이 어느 날 한순간에 바닥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늦게 시작한 준비는 시간이라는 가장 큰 자산을 이미 잃은 후라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젊을 때 한 달에 10만 원씩 저축하면 10년이면 1200만 원이 되지만 60살에 같은 금액을 모으려면 시간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돈이 아니라 시간이었습니다. 놓친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고 그 시간의 빈틈은 노년이 되어 그림자처럼 우리 곁을 따라 붙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멈출 수는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흐르는 돈, 지켜내는 돈, 버티는 돈을 현실적으로 세워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다음 이야기입니다. 노년에 필요한 것은 큰 돈이 아닙니다. 살면서 우리는 늘 큰 돈을 벌기 위해 애를 썼지만 나이를 지나고 보면 진짜 삶을 버티게 하는 건 흐르는 작은 돈, 그리고 멈추지 않는 작은 여유였습니다. 법정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많이 가진 사람이 부자가 아니라 덜 필요로 하는 사람이 진짜 부자다. 노년의 경제는 얼마를 버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지키고 얼마나 흘리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새는 돈을 막는 것입니다. 모르거나 무심하게 두었던 고정 지출은 생각보다 삶의 여유를 크게 갉아먹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보험,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구독 서비스, 과하게 지불 중인 통신비와 관리비, 매달 자동 이체되는 10만 원, 20만 원이 쌓이면 1년에 100만 원이 넘는 돈이 내가 모르는 사이 사라집니다. 실제로 60대 이상의 가구를 조사한 결과 평균적으로 월 15만 원 이상의 불필요한 고정 지출이 그냥 방치되고 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 돈을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한 달 식비가 해결되고 작은 여유가 생깁니다. 이런 비용을 한번 차분히 정리하기만 해도 마음과 통장이 동시에 숨을 쉽니다. 정리는 단순히 돈을 아끼는 행위가 아니라 내 삶을 다시 내 손으로 쥐는 행위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이렇게 해보십시오. 통장 거래 내역을 석 달치 출력해서 매달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항목을 형광펜으로 표시하십시오. 그 중에서 이게 뭐지? 이거 쓰나? 싶은 것들을 과감하게 정리하십시오. 막상 해지하고 나면 불편함보다 홀가분함이 먼저 찾아옵니다. 두 번째는 자동으로 들어오는 돈의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젊을 때는 내 몸이 수입의 중심이었지만 노년에는 몸은 더 이상 안정적인 자산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제는 돈이 돈을 벌게 해야 합니다. 연금, 소규모 임대료, 소액의 이자라도 꾸준히 들어오는 돈은 마음의 버팀목이 됩니다. 한 달에 30만 원이라도 자동으로 들어오면 그 돈이 생활비의 전부를 해결하지 못해도 마음만은 훨씬 안정됩니다. 그 돈은 내가 일하지 않아도 흐르는 돈이고 그 흐름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지켜줍니다. 방 하나를 월세로 놓거나 작은 상가에 보증금을 맡겨 월세를 받거나 예금 이자가 적더라도 원금을 나눠 여러 곳에서 이자를 받는 것도 방법입니다. 큰 수익이 아니라 멈추지 않는 흐름이 중요합니다. 그 흐름이 있으면 하루하루가 덜 불안해지고 선택의 여지가 생깁니다. 세 번째는 비상자금을 따로 두는 것입니다. 노년의 가장 큰 위협은 갑작스러운 병입니다. 몸이 아프면 마음도 함께 무너집니다. 실제로 경험한 이야기입니다. 한 어르신이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는데
검사비가 80만 원이었습니다. 그분은 생활비 통장에 100만 원이 조금 넘게 있었지만 그 돈을 쓰면 이번 달을 버틸 수 없었습니다. 결국 검사를 미루고 미루다 병은 더 깊어졌고 나중에는 더 큰 비용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병을 치료할 비용이 없으면 마음은 몸보다 먼저 주저앉습니다. 병원에 가는 것이 두려워지고 아픈 몸을 끌고 다니면서도 참으면 나아지겠지 하고 스스로를 속입니다. 그래서 최소 몇 달치 생활비만큼은 손대지 않는 계좌로 분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200만 원이든 500만 원이든 금액이 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 돈은 위기의 순간 내가 나를 지켜낼 수 있는 최후의 안전선이 됩니다. 이 세 가지는 경제적 기술이 아니라 존엄을 지키는 생존 방식입니다. 누군가에게 기대지 않고 기댈 필요가 없을 만큼 내가 내 삶의 중심을 쥐고 있는 상태, 그 상태가 바로 노년의 당당함입니다. 부자가 되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부자가 아니어도 당당하게 내 선택을 지킬 수 있는 상태, 그것이 진짜 자유입니다. 하지만 돈만 지킨다고 마음이 저절로 회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내야 할 또 하나의 영역은 관계입니다. 돈 때문에 작아졌던 마음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는 사람 사이에서의 존엄과 거리를 이해해야 합니다. 이제 관계 속에서 자존심과 존엄을 지키는 법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은 체면이나 자존심이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입니다. 내가 내 삶을 직접 선택하고 있다고 느끼는 힘, 그 힘이 흔들릴 때 사람은 쉽게 지치고 작아집니다. 프랑스의 작가 앙드레 치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것보다 자기 자신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노년은 새롭게 나를 만들어가는 시간입니다. 남들이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 내가 편안한 모습으로. 사실 마음이 힘들어지는 순간은 큰 사건이 일어날 때가 아닙니다. 병원에 가야 하는 걸 알면서도 검사비를 걱정해 그냥 참고 지나칠 때 자식에게 말 한마디 하고 싶지만 혹시 부담이 될까 망설이며 입을 다물 때 친구와 만나는 자리에서 반가움보다 계산이 먼저 떠오를 때 한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손자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가슴이 벅차고 달려가고 싶었지만 선물을 준비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결국 빈손으로 가기가 미안해서 전화로만 축하를 전했습니다. 그날 밤 그분은 혼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보다 선택할 수 없는 상황이 더 서러웠기 때문입니다. 그때 마음은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내려앉습니다. 내 마음의 중심을 지키는 첫걸음은 관계에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도움을 받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도움이 의무가 되지 않도록, 부담이 되지 않도록 서로가 숨 쉴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관계는 가까울수록 따뜻하지만 너무 붙잡으면 오히려 무거워집니다. 끈끈한 것과 집착은 다릅니다. 끈끈함은 서로를 지지하지만 집착은 서로를 짓누릅니다. 거리를 둔다는 것은 매일 전화하던 것을 일주일에 한 번으로 줄이는 것, 매번 만나서 식사하던 것을 한 달에 한 번 차 한 잔으로 바꾸는 것, 사소한 일까지 의논하던 것을 정말 필요한 것만 나누는 것입니다. 처음엔 섭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만남이 더 편안해지고 대화가 더 진솔해집니다. 거리가 생기면 서로에게 보여줘야 한다는 부담이 줄어들고 있는 그대로 만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말을 너무 오래 삼키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을 말하는 것은 상대를 탓하거나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잃지 않기 위한 표현입니다. 계속 괜찮아라고 말하다 보면 정작 괜찮지 않은 쪽은 항상 나 혼자입니다. 나는 지금 이렇게 느끼고 있어.
나는 이 부분이 조금 힘들어. 이 한마디가 관계를 망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관계를 진짜로 만듭니다. 감정을 말로 내어놓는 순간 마음은 비로소 방향을 되찾습니다. 말하지 않으면 감정은 마음속에 쌓여 곪고 곪은 감정은 결국 관계를 멀어지게 합니다. 말할 때는 조심스럽게 그러나 분명하게 하십시오. 네가 나빠서가 아니라 내가 지금 이런 상태야. 이렇게 말하면 상대도 방어하지 않고 귀를 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외로운 시간이 아니라 내 마음이 다시 자리를 찾는 시간입니다. 독일의 철학자 니체는 말했습니다. 혼자 있을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함께 있을 수 있다. 혼자가 불안하면 사람을 붙잡게 되고 사람을 붙잡으면 관계는 더 무거워집니다. 하지만 혼자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순간이 찾아오면 그때부터 관계는 서로 기대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 책을 읽거나 산책을 하거나 음악을 듣거나 그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기는 것. 이 시간들이 쌓이면 내 안에 조용한 중심이 생깁니다. 우리가 바라는 건 누구에게 인정받는 삶이 아니라 내가 나답게 숨 쉬고 서 있을 수 있는 삶입니다. 그 힘은 나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조용히 다시 세워집니다. 이제 이 마음의 중심을 더 단단히 하기 위해 우리가 관계를 줄이고 마음을 가볍게 다듬는 법을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인간관계는 넓어지는 것이 아니라 차분히 정리되는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젊을 때는 사람을 많이 알고 지내는 것이 힘이자 안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 진짜 내 곁에 남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영국의 작가 C.S. 루이스는 이렇게 썼습니다. 우정은 불필요한 것이다. 철학이나 예술처럼 삶의 생존 가치는 없다. 그러나 바로 그것이 우정의 가치를 부여한다. 진짜 관계는 의무나 필요 때문이 아니라 서로가 편안하기 때문에 이어집니다. 사람이 많을수록 마음은 더 복잡해지고 상대의 말과 표정, 부탁과 기대 속에서 내 마음은 점점 자리를 잃습니다. 실제로 어느 70대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젊을 때는 친구가 50명이 넘었습니다. 동창회도 자주 나가고 친목 모임도 여러 개 다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모임이 점점 부담스러워졌습니다. 누가 아프면 병문안을 가야 하고 누가 경조사가 있으면 달려가야 하고 모임에 나가면 지갑을 열어야 했습니다. 어느 날 그분은 결심했습니다. 정말 마음이 편한 3명만 남기고 나머지 관계는 조용히 정리하기로. 처음엔 미안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그래서 노년에는 사람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놓아주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인연을 억지로 이어가려 하면 관계는 더 지치고 무거워지지만 자연스럽게 흐르게 두면 오히려 따뜻함은 오래 남습니다. 관계를 줄인다는 건 차갑거나 소극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그건 내 마음의 공간을 회복하는 선택입니다. 사람이 줄어들면 그동안 잊고 지냈던 내 마음의 목소리가 다시 들립니다. 내가 지금 편한가? 나는 어떤 삶을 원하고 있지? 이 질문들이 마음의 중심을 다시 세워줍니다. 구체적으로는 이렇게 해보십시오. 모임 중에서 의무감으로 나가는 것이 있다면 한번 빠져보십시오. 그래도 세상은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그 시간에 내가 하고 싶었던 것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친구 중에서 만날 때마다 힘이 빠지는 사람이 있다면 만나는 횟수를 천천히 줄여보십시오. 1년에 한두 번 만나도 진짜 친구는 여전히 친구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기대의 무게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하기 때문에 기대합니다. 이 사람은 나를 이해해 줄 거야. 자식이니까 내 마음을 알아줄 거야. 친구니까 당연히 연락하겠지. 하지만 기대는 상대에게는 부담이 되고 나에게는 상처가 됩니다. 기대했는데 어긋나면 서운함이 쌓이고 서운함이 쌓이면 관계는 점점 무거워집니다. 기대를 내려놓으면 실망도 줄어들고 관계는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그 순간 비로소 서로가 편안해지는 거리가 만들어집니다. 기대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상대를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가 나에게 무언가를 해줘야 한다는 무의식적인 요구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마음이 단단하다는 것은 누구에게 무심하거나 냉정한 상태가 아니라 혼자 있어도 괜찮은 상태입니다. 그 상태가 되면 누구와 함께 있어도 지치지 않고 누구와 떨어져 있어도 불안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한 가지 더 살펴봐야 합니다. 관계를 정리하고 마음을 가볍게 하였을 때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은 내가 내 삶을 다시 선택하는 힘입니다. 그 힘이 자리 잡아야 노년의 하루가 단순함 속에서도 의미를 회복합니다. 은퇴 후의 삶은 누구에게나 비슷해 보이지만 그 안에서 어떻게 살아내느냐는 사람마다 크게 다릅니다. 누군가는 같은 하루를 반복하며 마음이 작아지고 누군가는 같은 하루를 살아도 조용하고 단단한 중심을 지켜냅니다. 두 사람의 차이는 가진 돈의 크기가 아니라 마음을 어디에 두는가에서 시작됩니다. 티베트의 승려 달라이 라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은 이미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당신 자신의 행동에서 나온다. 노년의 행복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하고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비워내는 연습입니다. 뒤돌아보면 마음을 무겁게 했던 건 사람이 아니라 기대였습니다. 왜 저 사람은 나를 생각해주지 않을까? 자식은 왜 모르고 있을까? 이 기대는 스스로를 서운하게 만들고 관계를 어렵게 만듭니다. 기대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상대에게 무심해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더 깊이 돌보기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80대 한 어르신은 매일 아침 조그만 수첩에 이렇게 적습니다. 오늘 나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다. 이 한 줄을 쓰고 나면 하루가 훨씬 가벼워진다고 합니다. 기대하지 않으니 작은 것에도 감사하게 되고 감사하니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비워낸다는 것은 잃는 것이 아닙니다. 불필요한 무게를 내려놓고 진짜 소중한 것을 더 잘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작게라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무언가를 삶에 두는 것입니다. 매일 같은 하루라도 내가 선택한 행동 하나가 있다면 마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침 햇빛을 받으며 천천히 걷는 시간, 따뜻한 차 한 잔 앞에서 숨 고르는 순간, 심지어 창밖을 바라보는 짧은 순간조차 이건 내가 선택한 시간이다라고 느끼면 하루는 더 이상 흘려보내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살아낸 시간이 됩니다. 한 어르신은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근처 공원을 30분 걷습니다. 비가 와도 추워도 더워도 걷습니다. 그 시간만큼은 아무도 간섭하지 않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걷습니다. 그분은 말합니다. 이 30분이 내 하루를 지탱해 줍니다. 선택은 크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점심 메뉴를 정하는 것, 오후에 어떤 책을 읽을지 고르는 것, 저녁에 누구에게 전화할지 결정하는 것. 이 작은 선택들이 쌓이면 내 삶은 다시 내 것이 됩니다. 세 번째는 마음을 머무르게 할 자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기도든 호흡이든 명상 한 번이든 책 한 페이지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머리가 잠시 멈추고 가슴이 천천히 따라오게 하는 순간입니다. 법정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요함 속에서만 내 안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 우리는 평생 바쁘게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멈춰서서 내 안의 소리에 귀 기울일 때입니다. 명상을 한다고 해서 거창한 자세나 특별한 장소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의자에 앉아 눈을 감고 호흡에 집중하는 5분,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들이쉬고 내쉬고 들어오는 공기를 느끼고 나가는 공기를 느낍니다. 생각이 떠오르면 그냥 지나가게 두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옵니다. 그 순간이 반복될 때 마음의 중심은 다시 근육처럼 서서히 단단해집니다. 처음엔 흔들리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내 안의 중심이 명확해집니다. 우리는 인생의 앞쪽에서는 달리고 쌓고 버티며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놓고 고르고 지키며 살아야 할 때입니다. 더 많이 가지는 삶이 아니라 덜 잃는 삶, 흔들리지 않는 삶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모든 흐름을 하나의 이야기로 정리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를 조용히 밝혀줄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삶은 단순해집니다. 먹고, 자고, 걷고, 생각하고 다시 하루를 맞이합니다. 하지만 마음은 오히려 더 복잡해집니다. 말하지 못한 감정들, 내려놓지 못한 기대들, 지키고 싶은 자존심과 지켜지지 않는 현실 사이에서 마음은 조용히 피곤해집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는 깨닫습니다. 삶이 우리를 버티게 하는 건 돈도 명예도 사람도 아니라는 것을, 무너지지 않게 나를 붙잡아주는 건 내 마음의 중심 하나라는 것을, 큰 변화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억지로 잊을 필요도 없고 무언가를 애써 포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내 삶에 조용히 선택할 수 있는 한 가지를 남겨두는 것, 그 한 가지가 당신의 마음을 다시 숨쉬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많은 것을 잃었고 많은 계단을 올라왔고 많은 상처를 견뎌냈습니다. 지금 남은 시간은 경쟁하거나 증명해야 하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나를 다시 돌려받는 시간입니다. 혼자 있어도 괜찮고 누군가와 함께 있어도 괜찮고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 괜찮음 속에서 우리는 다시 살아갑니다. 이 말이 지금 마음 어딘가에 닿았다면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 같은 길 위에 서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도 오늘 밤 잠들기 전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따뜻한 길에 또 다른 누군가를 불러오는 일입니다. 고맙습니다. 다시 우리 삶을 우리의 마음으로 천천히 살아가 봅시다.